시간이 경과할수록 비중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원금은 초기에는 비중이 작다가 시간이 경과하면 원금 상환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는 구조예요. 그러면 대출 초기에 왜 원금하고 이자가 구성이 돼 있을 때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겠어요? 대출 초기에는. 원리금을 똑같은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그 원리금 안에서 왜 대출 초기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겠어요? 연상을 해보세요. 잔액이 많잖아요, 잔액이. 대출 초기에는 아직 상환이 많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 안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자가. 아까 우리가 이자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잔액이 많이 남아있으면 당연히 이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얘는 가면서 원리금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대출자들이 인플레에 관한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는 내 소득도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사람에게 적합하겠죠. 은퇴 예정자에게는 부적합하겠죠. 근데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용어에 대한 이해만 해주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 계산하거나 뒤에 예제 나와 있거나 이런 거는 지금 참고해도 돼요. 의미 정도만 지금 알아도 돼요. 우리 1월달 들어가면 여기 교과서에 있는 계산 논리 있죠? 다 다루면서 가요. 다루면서 이게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시험에 계산 문제가 11개 나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또 선생들이 계산 문제가 11개씩이나 나왔으니까 11월 달부터 계산 문제를 해야 된다라고 막 학생들 붙잡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 용어도 뭔지 모르겠는데 계산을 하고 있으면 그 이해가 되겠냐고요. 기본적인, 제가 보는 견지는 그래요. 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계산도 풀 수 있어요. 아무것도 바탕이 안 됐는데 그건 외우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이 되면 장담하는데 1월 달부터 풀기 시작해서 1년 돌아가면 몇 가지는 내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1분 안에.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돼요. 그거는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푸는 요령이 있으니까 그것만 잘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가면 거기 변동이자율, 저당 뭐 이런 거 있죠? 가변이자율, 조정이자율, 재협정이자율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참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기타 상환 방법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그 양가로 2번에 원금 만기시 상환 방법이 있죠. 네, 그거는 발표하는 거예요. 체킹해서. 이게 원래 얘네가 고정금리로, 얘가 변동금리로 인용이 됐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IMF 터지기 직전 있죠. 그때는 대출 방식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3년 만기. 2번 기간 연장해 주는 거. 2004년도에 주택금융공사법이 제정이 돼서 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장기 주택자금 제도가 도입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분리를 해야 되는데 출제자들이 계속 얘네만 갖고 출제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늘린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리겠지만 여기 차증이 있고 만기 상환이 있으면 우리가 이 대출을 받아서 갚는 기간이 있죠. 우리가 듀레이션이라고 상환 기간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대출 조건에 따라 서로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순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도 출제를 할 때 얘를 빼고 이렇게 3가지만 인용을 해서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참고해도 되겠고, 그래서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법,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대출금의 가중평균 상환기간 역시 긴 편이라고 해놨죠. 예, 길다라는 거는 얘네들에 비해서 길다라는 거예요.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에 비해서. 차증 점증 시기에도 무조건 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출 조건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했고, 뒤로 넘어가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있어요.
자, 요 주택금융공사라는 게 몇 년도에 설립이 됐냐면 2004년도에 신용보증기금하고 합쳐서 설립한 기관이 주택금융공사예요. 그럼 얘네가 왜 만들어졌냐면 혹시 코모코라고 들어봤나요? 코모코라고 우리나라 한국주택자산채권 유동화 주식회사라고 있었어요. IMF 전에. 얘네를 기초로 해서 그 당시에는 국민주택기금이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유동화를, 증권도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민간기관이에요. 근데 IMF가 땅 터지고 난 다음에 국내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신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발행하는 증권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얘네하고 신용보증금을 합쳐서 설립한 기관이 주택금융공사예요. 그 금융공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모든 증권이 있죠. 증권에 관한 지급보증은 누가 해준다? 정부가 해주는 거예요, 정부가. 그리고 정부 기관이잖아요. 얘네가 만약에 회계상에 결손이 나게 되면 얘네가 물론 메꿔야겠지만 실질적인 돈의 지원은 누가? 정부가 해주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얘네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누가 지급보증해 주니까? 정부가. 그래서 얘네가 발행하는 증권은 트리플 A예요. 신용등급이 제일 높아요. 이게. 자, 그래서 얘네가 이제 그런 의미로,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잖아요. 한국주택자산채권 주식회사와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합병해서 2004년도에 설립한 공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공사가 다 망해서 책 한 번 읽고 오기 힘들죠? 응? 여기 와서 책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그러니까 얼마나 신선하겠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닫아도 신선하고 열어도 신선하고 페이지를 넘겨도 신선하고. 어? 그래.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라고 돼 있죠. 예. 거기 보면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적격대출이라고 들어봤어요?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설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적합하게 대출해 준 걸 적격대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보면 주택보증하고 주택연금보증하고 그다음에 유동화 증권 발행한다고 돼 있죠. 유동화 증권 발행하는 건 나중에 추후에 설명, 이거 시험 지문에 한 두세 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보금자리론하고 주택연금이 있어요. 두 가지가. 근데 최근에 시험은 여기서만 주로 내요. 어디서만. 네. 왜냐하면 보금자리론의 기준이 계속 수정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한테 대출 받을 수 있죠. 최장 몇 년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겠어요? 최장. 네? 최장 몇 년? 50년. 원래 이게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있다가 이게 나이가 한 40세가 안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40년, 50년까지 이게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마음 먹은 사람이 50년 대출 받으면 만기면 90인데 그 양반이 상환할 능력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또 앉아갖고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기간을 늘려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준 건데 아니 변제 능력이 없는 그 구간까지 끌고 가면은 그 부담을 누가 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조정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단순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40세가 아무나 40세인 게 아니라 신혼부부라면 이게 또 조건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기간을 정할 때 신혼부부를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 윤 총각, 신혼이라는 게 기간이 언제까지일 것 같아? 신혼. 신혼. 괜찮아. 얼굴 안 나오니까 편하게 얘기해도 돼. 자녀가 태어날 때가, 그 자녀가 그러면 늦게 나오면 그냥 계속 신혼이겠네? 그런 거야? 뭐, 박천현은? 5년? 저기, 남친에게도 그거는 확실하게 주지를 시켜야 돼. 우리 박천호 신혼 언제까지 뭐? 3년? 그때 아마 우리나라가 정한 기간이 7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신혼부부에게 대출 특혜를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가 신혼이냐?
이거 갖고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1년이다 이미 끝났다 뭐 이렇게 많은데 그거를 거기다가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 조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7년으로 정한 것이 있는데 요즘 뭐 사람들보다 근데 남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혼해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간에 늘 신혼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뭐 3년, 7년 기간을 정하면 안 돼. 그냥 죽는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잘 알아서. 그래서 요게 이제 근데 여기서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 우리가 보금자리론 대출 받을 때 민법상 성년인 사람은 대출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외국 국적 동포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재외 동포.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딪히면 아니 외국 국적 동포는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외국 국적 동포도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여기 주택연금은 별표를 하나 해야 돼. 주택연금은 근데 이제 참고로 보면 뭐 이런 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박 총각이 이 연금을 주택연금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박 총각이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에 가서 연금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를 가야 돼. 여기서 상담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얘네한테 이걸 발급해 주는 거예요. 뭐를? 보증서를. 왜냐하면 박 총각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얘네가 대출해 줬는데 대출 금액이 부동산 가치보다도 더 많이 대출해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럼 얘네 입장에서 로스가 나니까 대출을 안 해주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생활비가 안 들어오니까 생활이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줘라 이거야. 초과해서 만약에 모자란 게 있으면 누가? 우리가 대납을 해줄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상속인에게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을 할 때는 보증을 서준다는 얘기지 얘네가 실제 연금을 지급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구조가.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69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가면 지문 디귿에 보증서 발급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는 공사는 보증 약정 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서 금융기관에 뭐를 발급해 준다?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보증서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식적으로 자, 우리나라 이 사회보장 시스템 중에서 주택연금이 있고 농지연금이 있고 산지연금이 있어. 산지연금. 이 중에 하나만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어. 그게 산지야. 농지연금까지는 도입이 돼 있어. 농지는. 근데 기관이 틀려요. 이거는 주택금융공사고 얘네는 농어촌진흥공사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시험 지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이거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둘밖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정도만 일단 알아두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정리.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이제 증권론이라고 있어요. 참고로 여기 구조를 알아보고 개발론으로 넘어갈 거예요. 잠깐 쉬었다 들었어.